야, 이가 감히 시어미 칠순잔치에 내 생일 타령이야? 냄새나, 냄새! 손님들 앞에서 쩐내 풍기고 싶어? 남편이 내 앞에서 코웃음을 치는 순간 시어머니 손이 번개처럼 날아왔습니다. 찰싹. 이 못된 년아! 코와 주제에 어디서 기어 올라와? 신우이는 박수를 치며 웃었죠. 엄마 잘했어. 올케는 그냥 가사도우미잖아? 내가 피맛을 삼키며 일어나는 순간 밖에서 묵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과연 며느리 앞에 나타난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지은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조차 제가 직접 지은 것은 아닙니다. 39회 전 어느 겨울날 서울 외곽의 사랑의 집 고아원 현관 앞에서 발견된 갓난아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담요에 쌓여있던 저와 함께 있던 것은 지은이라고 삐뚤삐뚤 쓰인 종이 한 장뿐이었죠. 지은아, 또 멍 때리고 있니? 설거지 안 하고 뭐해? 고아원 원장 할머니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얼른 싱크대로 달려가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손 놀리지 않으면 밥을 굶어야 했거든요. 고아원 생활은 늘 팍팍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했던 탓에 우리 아이들은 모두 어른들의 일손을 거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빨래를 개고 8살 때부터 밥을 지었습니다. 공부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전부였고 꿈이나 희망 같은 건 사치였죠. 다른 아이들은 하나둘씩 입양을 가거나 위탁가정으로 떠났지만 저는 끝까지 남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너무 평범해서였죠. 특별히 예쁘지도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지은아, 너는 참 착하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착한 것만으로는 살기 어려워. 악착같이 살아야 해. 원장 할머니는 제가 16이 되던 해부터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몇 년 후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19살 겨울, 드디어 고아원을 나올 때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증금으로 겨우 원룸 하나를 얻을 수 있었고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새 편의점을 지키며 도시락을 데우고 술 취한 손님들을 상대하는 일은 고된 일이었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벌어먹고 사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5년을 보냈습니다. 편의점 알바에서 카페 직원으로, 카페에서 작은 사무실 사무보조로 조금씩 계단을 올라갔죠. 돈을 모아서 야간 대학에 진학했고 주경야독하며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4살이 되던 해 봄, 제 인생에 처음으로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의 남자가 갑자기 목에 뭔가 걸린 듯 괴로워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뛰어가서 등을 두드려줬고 그 남자는 가까스로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에게 어떻게 보답을. 그가 바로 강민석이었습니다. 중견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과장이었죠. 키도 크고 인상도 괜찮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거죠. 그냥 조심히 드세요. 제가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그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실례지만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 안 되겠습니까?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4년 동안 살면서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첫 데이트는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이야기, 혼자 힘으로 살아온 이야기. 다른 사람들은 불쌍하다는 표정을 지었던 과거들을 그는 대단하다며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지은 씨는 정말 강한 분이네요. 저는 부모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존경합니다. 과장님도 좋은 분 같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저 같은 사람이라뇨? 지은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달콤한 말들이었습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던 저에게는 달콤한 독과 같았죠. 6개월 후 민석 씨가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지은아, 나와 결혼해 줄래? 네가 그동안 혼자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우리 엄마는 좀 까칠하시지만 우리 민정이는 정말 순하거든. 금세 가족같이 지낼 수 있을 거야.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가족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외롭지 않을 거라고, 사랑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의 어머니 최 여사를 처음 만난 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고, 이 친구가 며느리감이라고? 어디 보자. 쯧쯧, 팔자가 드러나네. 고아 티가 이렇게 날 줄이야. 최 여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지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석 씨가 말렸고 시누이인 민정이도 오빠 편을 들어줬어요. 엄마, 올케 언니 이쁘잖아요. 그리고 오빠가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민정이는 23세 대학생으로 순하고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언니, 언니하며 따라다녔죠. 최 여사만 계속 못마땅해 했습니다. 좋은 사람? 미서가, 너 참 순진하구나. 고아 출신이 우리 집에 시집와서 뭘 할 줄 아냐? 돈도 없고 뒷배도 없고 친정도 없으면서. 민석 씨가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엄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은이는 착하고 성실해요. 그리고 지은이만큼 절 사랑해주는 사람 없어요. 최 여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사랑? 호호호, 사랑으로 밥 먹고 사니? 좋아. 어차피 네가 데려오겠다는 걸 내가 말릴 수도 없고. 대신 조건이 있어. 이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 규칙대로 살아야 해. 민정이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너무해요. 언니가 우리 가족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세요? 그때 저는 민정이가 정말 고마웠어요. 적어도 한 명은 제 편이 되어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식은 소촐했습니다. 제 쪽에는 고아원 원장 할머니와 친한 언니들 몇 명이 전부였고 민석 씨 쪽에서도 가까운 친척들만 참석했죠. 지은아, 시집가서 고생하지 마라. 뭔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원장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신혼여행은 1박 2일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바다를 보며 민석 씨와 함께 찍은 사진 속에 저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지은아, 우리 행복하자. 내가 평생 널 지켜줄게. 그때만 해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민석 씨는 다정했고 민정이는 올케 언니 하며 친언니처럼 따랐습니다. 시어머니만 가끔 면박을 줄 뿐 전체적으로는 화목한 가정이었죠. 지은 언니, 이거 제가 좋아하는 립스틱이에요. 언니도 발라보세요. 언니, 오늘 저랑 쇼핑 갈래요? 오빠가 용돈 줬거든요. 민정이는 정말 순했습니다. 저를 친언니처럼 따라주었고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할 때면 은근히 제 편을 들어주기도 했어요. 민석 씨도 신혼 첫 1년간은 정말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고생했어. 엄마가 또 뭐라고 하셨어? 미안해.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지은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엄마는 원래 며느리한테 까칠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최 여사만큼은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15년 내내 저를 곱게 본 적이 없었어요. 야, 며느리. 내일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 차려. 우리 집은 일찍 먹는 게 가풍이야. 빨래는 매일 해. 그리고 내 속옷이랑 양말은 따로 빨아. 젊은 것들이랑 같이 빨면 지저분해. 청소할 때 구석구석 다 닦아. 먼지 있으면 체면이 말이 아니야. 매일 새로운 규칙이 생겨났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족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민석 씨와 민정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특히 민정이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언니, 엄마 말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어릴 때부터 엄마 잔소리 듣고 자랐어요. 언니는 잘하고 계셔요. 옳게 언니, 이거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언니가 예뻐 보일 것 같아서요. 그런 민정이가 있었기에 최 여사의 모진 말들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건 민석 씨의 직장 사정이 나아지면서부터였습니다. 결혼 3년 차 민석 씨가 다니던 건설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석 씨가 그 프로젝트 팀장으로 발탁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은아, 대박이야. 나 팀장 됐어. 월급도 2배로 오르고 성과급도 따로 나온대. 민석 씨는 정말 기뻐했고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이제 조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건 민석 씨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술자리가 많아진다며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민정이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4학년이 되면서 취업 준비를 한다며 바빠졌고 예전처럼 저와 시간을 보내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언니, 저 요즘 너무 바빠요. 토익 공부에 자격증 준비에. 죄송해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대학생이니까 바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모든 게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집안의 운명을 바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알게 되기까지는 아직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사랑받고 싶었던 고아 소녀의 꿈은 이렇게 서서히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민석 씨의 승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팀장에서 부장으로 그리고 이사 자리까지 오르게 됐죠. 회사에서도 핵심 인재로 대우받고 있다고 했어요. 지은아, 나 이번에 또 승진했어. 이사야, 이사. 우리 이제 진짜 잘 살게 됐다. 민석 씨는 들뜬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게는 그 기쁨을 나누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회사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는 날이었어요. 지은아, 이제 내 위치가 달라졌으니까 회사 사람들도 집에 초대해야 하고 말이야. 그런데 민석 씨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너는 그날에는 밖에 나가 있어. 친구라도 만나고 와. 네. 왜요? 제가 음식 준비해서 대접하면 되잖아요. 아니야. 그냥 너는 좀 분위기가 안 맞을 것 같아서. 분위기가 안 맞는다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회사 사람들이 집에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대로 집을 나와 있었지만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서 일찍 돌아왔어요.
현관 앞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사님, 부인은 어디 계세요? 아, 처가집에 갔어요. 요즘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처가집이라니요? 저에게는 처가집이 없는데요. 사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때 민석 씨가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좀 부끄럽긴 해요. 제가 어려울 때 만나서 그런지 이제 제 위치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고아 출신이라서 사교성도 떨어지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부끄럽다고 말하다니. 아, 그렇군요. 그럼 나중에 다시 결혼하실 생각은?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래도 오래 산 정이 있어서. 정이 있어서라고요? 사랑이 아니라 정 때문에 저와 함께 사는 거라는 뜻인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참고 멀리 나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갔을 때 민석 씨는 아무렇지 않게 저를 맞았어요. 지은아? 잘 다녀왔어? 네.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 그런데 지은아, 앞으로는 내가 사람들 초대할 때 너무 신경 쓰지 마. 알겠지? 알겠지라니요. 마치 제가 민폐라도 끼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신우이 민정이의 변화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정이가 취업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과일도 깎아주고 차도 대접했죠. 하지만 민정이는 제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집 가사도우미야. 인사해. 정말 일 잘해. 가사도우미라고요? 저는 이 집의 며느리인데요. 친구들이 나간 후 저는 민정이에게 따져 물었어요. 민정아, 왜 나를 가사도우미라고 소개했어? 그게 언니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친구들한테 복잡하게 설명하기 싫어서. 복잡하다니? 나는 내 올케잖아. 그때 민정이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언니를 올케라고 소개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제 친구들은 다 좋은 집안 출신들이거든요. 언니는 고아 출신이라서. 민정아, 미안해요. 하지만 진짜예요. 오빠도 이제 출세했는데 언니가 발목 잡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혼하고 더 좋은 사람 만나시는 게 어때요? 이혼하라고요? 15살 때부터 언니라고 부르며 따랐던 민정이가 이혼하라고 말하다니.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민석 씨가 늦게 들어왔는데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이 냄새가 뭐예요? 냄새? 무슨 냄새? 향수 냄새요. 여자 향수? 그때 민석 씨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야,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회사에서 여직원들이랑 회식했으니까 냄새가 벨 수도 있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는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의심병이 생긴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왜 바람을 펴? 감사할 줄 알아야지. 감사하라고요? 제가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며칠 후 민석 씨가 급하게 나가면서 휴대폰을 두고 갔어요. 문자 알림이 계속 울렸는데 화면에 뜬 내용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자기야, 어제 고마웠어. 그 와인 너무 맛있었어. 다음에 또 만나자, 수진.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회사 후배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민석 아내는 정말 답답해. 고아 출신이라 그런지 센스도 없고. 수진 오빠 고생 많아요. 저라면 오빠를 더 잘 이해해 드릴 텐데. 민석 이제 이혼도 고려해 봐야겠어.
내 위치에는 수진이 같은 여자가 맞아. 이혼을 고려한다고요? 그것도 다른 여자와 나누는 대화에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믿고 살았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더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 최 여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지은아, 너 이제 나이도 있고 민석이한테 민폐 끼치는 것 같지 않냐? 무슨 뜻이세요? 아이도 못 낳고 집안에 도움도 안 되고 차라리 조용히 나가는 게 어떨까? 시어머니, 저는 이 집 며느리인데요. 며느리? 호호호, 며느리는 무슨. 너는 그냥 민석이가 불쌍해서 주워온 거지. 이제 민석이도 출세했으니까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최 여사가 던진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말이야. 민석이가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그 여자가 훨씬 낫더라.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너도 눈치챘을 텐데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저보다 그 여자가 낫다고 말씀하시다니. 엄마가 이혼 서류 준비해 둘 테니까 조용히 서명하고 나가. 위자료도 적당히 줄 테니까 걱정 마. 위자료로 쫓아내려 한다고요? 그날 밤 저는 민석 씨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들어온 민석 씨에게 저는 물었어요. 당신 정말 바람 피우고 있는 거죠? 민석 씨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뻔뻔하게 말했어요. 그래, 맞아. 피우고 있어.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게 없다고? 넌 도대체 뭘 잘한 게 있어? 아이도 못 낳고 내 체면도 깎아내리고 아이는 당신이 안 갖자고 했잖아요. 그때는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수진이와는 아이도 가질 거야. 아이까지 가질 거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조용히 사라져. 그게 서로에게 좋아. 그 순간 제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5년 동안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린 거였어요.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시누이는 저를 가사도우미라고 소개하며 시어머니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냥 쓸모 없어진 물건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변화 뒤에 거대한 그림이 숨어 있다는 걸. 누군가 저를 시험하고 있었고 그 시험의 끝에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그저 절망뿐이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결혼했는데 이제는 존재 자체가 부끄러움이 되어버린 현실만 남았을 뿐이었어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무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물어요. 왜 그렇게 오래 참고 살았느냐고. 왜 도망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고아로 자란 사람의 마음을. 저에게는 집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소중했어요. 아무리 차갑고 모진 대우를 받아도 이곳이 제가 속한 유일한 곳이었거든요. 고아원을 나온 후 혼자 살았던 그 외로움, 명절 때마다 느꼈던 소외감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저에게는 의미가 있었어요. 아무리 저를 구박해도 적어도 저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제가 죽어도 찾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게 저에게는 전부였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저를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며, 민석 씨는 승진할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어요. 지은아, 나 오늘 밤 안 들어올 거야. 어디 가시는데요? 수진이랑 회사 일로. 아니, 그냥 늦을 거야. 처음에는 변명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다른 여자 이름을 말했어요. 회사 후배인 수진과의 관계를
더 이상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민석 씨가 새벽 3시에 들어왔는데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보, 이 냄새가 뭐예요? 냄새? 무슨 냄새? 향수 냄새요. 여자. 그때 민석 씨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야,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 감사하라고요? 바람 피우고 와서 아내에게 감사하라고 말하다니. 저는 더 일찍 일어나 밥을 했고 더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민석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도시락도 싸주었고 시어머니 어깨도 주물러 드렸어요.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잘하자. 가족이잖아. 15년을 함께 산 가족인데 이렇게 끝날 리는 없어. 하지만 제가 노력할수록 그들은 더 차갑게 변했어요. 마치 제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요. 왜 이럴까? 내가 뭘 더 해야 할까?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침이면 다시 웃는 얼굴로 아침상을 차렸어요. 혹시나 해서요. 혹시나 오늘만큼은 예전에 따뜻했던 그들이 돌아올까 봐서요. 하지만 그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날이 왔어요. 결혼 15년째 되던 해, 제 생일이자 시어머니의 칠순잔치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50인분의 잔치 음식을 혼자 준비했어요. 15년 동안 쌓인 모든 요리 실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이번만큼은.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형님, 며느리 요리 솜씨 좋네요. 에이, 이제 곧 내보낼 거예요. 민석이가 더 좋은 여자 만났거든요. 15년이나 부려먹었으면 됐죠. 고아 출신 주제에. 저는 부엌 구석에서 찬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그 소리를 들었어요. 눈물이 밥그릇에 뚝뚝 떨어졌지만 삼켰어요. 아니야, 괜찮아. 친척들이 하는 소리니까. 민석 씨와 시어머니는 진심이 아닐 거야. 그때 민석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이, 물 좀 가져와. 어이라고 불렀어요. 이름도 아니고 어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건넸어요. 그런데 민석 씨가 제 손목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씨, 야, 너 좀 씻고 다니면 안 되냐? 손에서 이게 무슨 냄새야? 쩐내가 진동하네, 진짜. 새벽부터 전을 부치느라 기름 냄새가 좀 밴 것뿐인데 과장되게 헛구역질을 했어요. 손님들 오셨는데 냄새를 풍기고 있어? 어디 가서 내 마누라라고 하지 마라. 쪽팔리니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여보, 오늘 내 생일인 건 알아?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민석 씨는 멈칫하더니 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 생일? 야, 엄마 칠순 잔칫날에 내 생일 타령이 나오냐? 너 진짜 이기적이다. 네가 그러니까 부모 복이 없는 거야. 부모 복이 없다고요. 제가 고아라서 부모 복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 여사가 부채질하며 다가왔어요. 왜들 그래? 분위기 좋게 밥 먹는데. 아니, 엄마. 이 여자가 지 생일이라고 유세 떨잖아요. 냄새나 팍팍 풍기면서. 최 여사가 눈을 세모꼴로 뜨고 저를 노려봤어요. 뭐라? 감히 시어미 생일에 내 생일상 받아먹고 싶어? 네가 미쳤구나? 그리고 최 여사의 손이 번개같이 움직였어요. 찰싹? 뺨에 따끔한 통증이 퍼졌어요. 귀가 윙윙거렸고 입안에서 피맛이 났어요. 이 못된 년, 15년 동안 먹여 살려줬더니 배은망덕하게. 민정이가 킬킬거리며 박수를 쳤어요. 엄마, 시원하다. 진짜 답답했어요.
뺨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오히려 똑똑히 보았어요. 나를 때리고도 개운해하는 시어머니, 박수치며 좋아하는 시누이, 그리고 그 모든 걸 보며 피식 웃는 남편의 얼굴을 그 순간 깨달았어요. 15년 동안 제가 찾던 가족은 여기에 없었어요. 제가 외로워서 사랑받고 싶어서 만들어낸 환상이었을 뿐이에요. 아니, 이들에게 저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부려먹을 수 있는 무료 가정부였을 뿐이었어요. 후회하실 텐데요.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낮지만 서늘하고 어딘가 기품마저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뭐, 후회? 이게 완전히 돌았나? 민석 씨가 저에게 손을 뻗으려는 찰나였어요.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대문을 두드리는 묵직한 소리. 쿵, 쿵, 쿵. 이 소리가 제 인생을 바꿀 운명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볼이 붓도록 맞은 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더 이상 참을 이유도 희망을 품을 이유도 없구나. 그런데 그 순간 문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친척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구야? 이 시간에? 택배인가? 민석 씨가 짜증을 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씨, 누가 이런 시간에 와서? 민석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말이 뚝 끊겼어요. 문 밖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매섭게 차가웠어요. 강민석 씨 댁 맞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이지은 씨 계신가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를 찾는 사람이라니요. 저를 찾아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지은이요? 왜 지은이를? 민석 씨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최 여사와 민정이도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민석 씨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부엌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지은 아가씨. 아가씨라고 불렀어요. 1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존칭이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왔어요. 그러면서 제 볼의 상처를 보더니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제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저는 김태준입니다. 아버지의 비서였습니다. 아버지의 비서라고요? 아가씨,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이라니요? 저는 고아인데. 김 씨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딸 윤진아. 아니, 이제는 지은이라고 불리고 있겠구나. 아빠가 너무 늦게 찾아가서 미안하다. 딸이라고요? 윤진이라고요? 내 진짜 이름은 이윤진이다. 그리고 너는 JK그룹 회장 이철수의 외동딸이다. JK그룹이라고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그 JK그룹? 아빠는 네가 돌이 되기 전에 위험에 처했다. 경쟁자들의 암살 시도로 목숨을 잃게 되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너만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김 비서에게 부탁해서 너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다. 회장님께서는 암살당하시기 직전 아가씨를 고아원 앞에 두고 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평생 아가씨를 지켜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고아가 아니라고요? 그럼
아버지는 제가 1살 때 돌아가신 건가요?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는 40 생일을 1달 앞두고 암살당하셨습니다. 아가씨가 태어나신 지 11개월 만에 말이죠. 39년 전이라니. 그럼 저는 지금 40살이고 아버지는 제가 갓난아기일 때 돌아가셨다는 말인가요? 그동안 JK그룹은 제가 임시로 경영해 왔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아가씨가 40세가 되시거나 또는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절망에 빠지시면 진실을 알려달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40세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건가요? 회장님께서는 딸이 충분히 성숙하고 세상의 어려움을 경험한 후에야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아가씨가 오늘 맞으신 것을 보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도 결혼할 때도 이 모든 고통을 받을 때도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이것도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김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아가씨는 JK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이십니다. 현재 JK그룹의 자산은 80조 원이 넘습니다. 80조 원이라고요?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석 씨는 입을 떡 벌리고 서 있었고 최 여사는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바라봤어요. 잠깐만. 그럼 지은이가 JK그룹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김 비서가 차갑게 민석 씨를 바라봤어요. 네. 그리고 강민석 씨, 최 여사님, 강민정 씨. 여러분은 15년간 JK그룹의 상속녀를 학대했습니다. 학대라는 말에 최 여사가 펄쩍 뛰었어요. 학대라니. 우리가 언제? 김 비서는 가방에서 서류철과 작은 저장 장치를 꺼냈어요. 카메라처럼 요란한 물건이 아니라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는 자료들이 정리된 묶음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JK그룹의 상속녀라고요? 40년 동안 고아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분노였어요. 억울함이었어요. 15년 동안 당한 모든 굴욕, 모든 모멸감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석 씨를 바라봤어요. 여보, 아니, 강민석 씨. 제 목소리가 변해 있었어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는 당당한 목소리였어요. 15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바람 피우고 냄새난다고 구박하셨죠? 지은아, 이게 무슨... 그리고 최 여사님.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저를 밥벌어지라고 부르시고 며느리 자격 없다고 하셨죠? 그리고 오늘은 저를 때리기까지 하셨고요. 최 여사가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그게 아니라 민정이도 마찬가지고요. 가사도우미라고 소개하시고 제가 부끄럽다고 하셨죠? 민정이는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언니, 아니 아가씨. 제가 몰라서. 김 비서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가씨, 결정하십시오. 법적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15년 동안 받은 상처들, 무시당했던 기억들. 하지만 지금 당장 복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김 비서님, 먼저 저를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저는 민석 씨 일가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이 사람들과는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천천히 정리하죠.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알아챈 민석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지은아, 아니 아가씨,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어요. 김 비서가 제게 고급스러운 코트를 건네주었어요. 아가씨, 가시죠. 진짜 집으로.
진짜 집이라는 말이 가슴을 울렸어요. 저는 코트를 입고 당당히 걸어 나갔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고개를 꼿꼿이 들고 현관문을 나서자 거리에는 검은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도열해 있었습니다. 정확히 30명이었어요. 아가씨 모시겠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어요. 빗속에서 펼쳐진 30개의 검은 우산이 저를 위한 길을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그 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15년의 지옥이 끝났구나.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뒤에서 민석 씨의 절규 소리가 들려 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15년 전에 저라면 돌아봤을 거예요. 마지막 한 번만이라도 그들을 용서해주고 싶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을 법한 미련 따위 이미 뺨을 맞은 순간 모두 사라졌어요. 고아라서 외로웠던 마음, 가족이 그리웠던 마음,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그 모든 약함이 제가 되어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저는 자유예요. 그들에게 얽매일 이유도 용서해야 할 의무도 없어요. 차가 출발하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어요.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뒤에서 민석 씨의 절규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15년 전에 저라면 돌아봤을 거예요. 마지막 한 번만이라도 그들을 용서해주고 싶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을 법한 미련 따위 이미 뺨을 맞은 순간 모두 사라졌어요. 고아라서 외로웠던 마음, 가족이 그리웠던 마음,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그 모든 약함이 제가 되어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저는 자유예요. 그들에게 얽매일 이유도 용서해야 할 의무도 없어요. 잠깐 휴대폰이 바지 주머니 안에서 짧게 진동했어요. 화면을 켜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그 집에서 나를 찾는 이유는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주머니 속으로 눌러 넣었습니다. 아가씨, 본가까지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본가요? 네. 한남동에 있는 저택입니다. 회장님께서 아가씨를 위해 그대로 보존해 두신 곳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가에 가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 김 비서님,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민석 씨의 승진, 민정이의 취업 정말 모두 당신이 도운 건가요? 김 비서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강민석 씨가 다니던 회사가 저희 계열사의 하청업체였고 강민정 씨가 취직한 무역회사도 저희가 투자한 곳이었습니다. 아가씨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럼 제가 15년 동안 당한 일들을 모두 알고 계셨다는 뜻이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유언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버지의 유언이라니. 자신의 딸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걸 알면서도 지켜보기만 하라고 했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어요. 만약 처음부터 제가 재벌 상속녀라는 걸 알았다면 지금처럼 단단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럼 저들이 저에게 했던 일들 모두 증거가 있다는 뜻이군요. 네. 공용공간 영상 현관 거실, 차량 블랙박스, 통화문자 원본 캡처, 호텔 출입 결제 흐름, 그리고 금융계약 결제선 기록까지 정리돼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쌓인 것들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김 비서가 한 박자 늦게 덧붙였어요. 아가씨, 앞으로는 연락도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필요한 전화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금은 말로 휘둘릴 때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붙잡아야 했으니까요. 김 비서님,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저들이 지금까지 누린 것들 모두 제 덕분이었다면 그걸 다시 걷어들일 수도 있는 건가요? 김 비서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어요. 물론입니다. 강민석 씨의 회사와의 계약, 강민정 씨의 자리, 최 여사님의 각종 혜택 모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네. 너무 빨리 끝내면 저 사람들은 또 억울한 척부터 할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천천히 하나씩 무너뜨려야죠. 김 비서가 백미러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나 봐요. 아가씨,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15년 동안 저를 무시했으니까 이제는 저들이 저를 우러러봐야 할 차례죠. 한남동 저택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거대한 철문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정말 궁전 같았어요. 넓은 정원, 분수대, 그리고 고풍스러운 건물. 이곳이 제 집이라고요? 네. 회장님께서 아가씨를 위해 준비해 두신 곳입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명의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했어요. 아가씨, 어서 오세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나이 든 여직원은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어요. 아가씨, 정말 회장님을 닮으셨어요.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아요. 김 비서가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저택 곳곳에는 정말로 어린아이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돌잔치 사진, 첫걸음마 사진. 이게 모두 제 사진인가요? 네. 회장님께서 아가씨가 고아원에 가시기 전까지 찍어두신 것들입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아가씨의 방입니다. 김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방 안은 분홍색으로 꾸며져 있었고 각종 인형과 장난감들이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 두셨군요. 네. 언젠가 아가씨가 돌아오실 것을 믿고 저는 방을 둘러보다가 책상 위에 편지 봉투를 발견했어요. 이건 뭐예요? 아가씨가 돌아오시면 읽어보라고 하신 회장님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내 사랑하는 딸 윤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너에게 힘든 시간이 있었다는 뜻이겠구나. 아빠는 미안하다. 너를 혼자 두고 간 것도 고생하게 만든 것도. 하지만 너는 분명 강하게 자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 딸이니까. 이제 너의 진짜 인생이 시작이다. 그동안 당한 모든 억울함, 모든 상처를 되갚아주렴. 하지만 현명하게. 너는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사랑한다, 내 딸아.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거든요. 김 비서님, 네 아가씨. 내일부터 일을 시작해요. 강민석 일가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그들이 15년 동안 저에게 한 일, 그리고 저희가 그들에게 준 혜택까지 모든 것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말을 덧붙였어요.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정리였으니까요. 자료는 한눈에 보이게 나눠주세요. 제가 당한 일, 그들이 얻어간 것, 그리고 그들이 숨겨온 것까지. 김 비서는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천천히 회수할 거예요. 먼저 민석 씨의 회사부터 시작하죠.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예전의 순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민석 씨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승진과 성공, 그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천천히 깨닫게 해주죠. 그리고 그가 무시했던 고아 출신 아내가 누구인지도요. 그날 밤 저는 제 진짜 침실에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저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완벽한 복수를요. 민석 씨, 최 여사, 민정이 한 명씩 차례대로 무너뜨려 주겠어요. 그들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이제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JK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검은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가자 이미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전부터 복도 끝까지 줄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윤진 아가씨, 모든 임직원들이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안내하자 수십 명이 동시에 허리를 숙였어요. 그 인사 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내가 누구인지가 말이 아니라 규칙이라는 것을요. 회장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두툼한 파일이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표지에는 다 같은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석 일가 15년 기록. 이것들이 뭐예요? 아가씨께서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15년간의 모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가장 위 파일부터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제 인생이 어떻게 이용됐는지가 차갑게 정리돼 있었어요. 강민석 승진 과정, JK 계열 개입 내역, 강민정 취업 과정 관련사 채용 경로, 최 여사 VIP 혜택 백화점계 모임 연계 기록, 강민석 도박 손실 누적 3억 원, 수진 불륜 정황 호텔 출입 기록 통화 흐름. 페이지를 넘길수록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강민석 분노가 끓어오르기보다 이상하게도 머리가 맑아졌어요.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순서였으니까요. 저는 파일을 덮고 김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정리해보죠. 먼저 민석 씨 회사부터 시작할게요. 김 비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깐만 생각하는 척을 했어요. 사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끝을 한 번에 내버리면 저들은 불쌍한 척부터 할 겁니다. 저는 그 꼴을 더는 보기 싫었어요. 계약 해지는 아직 말고요. 먼저 그의 자랑을 빼앗아요. 자랑이요? 직함부터요. 이사 직책 해임, 그리고 대리급으로 좌천. 이유는 성과 미달로 정리하세요. 김 비서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단번에 그 정도로 내리면 회사가 술렁일 수 있습니다. 술렁이게 하세요. 그래야 본인이 느끼죠. 남들 앞에서 제가 부끄럽다던 기분을. 김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어서 두 번째 파일을 손끝으로 톡 건드렸어요. 민정이도요. 해외 발령 내세요. 어느 쪽으로 보낼까요? 아프리카 지사. 3년 파견. 거부하면 본인 선택으로 정리되게. 김 비서의 펜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최 여사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 제일 먼저 할 건 돈이 아니라 체면이에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VIP 개모임 기록을 펼쳐 보였어요. 거기에는 계주 박순자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최 여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죠? 소문입니다. 그럼 소문부터요. 개돈도 못 내는 사람으로. 그리고 저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가 누리던 카드, 혜택, VIP 서비스. 오늘부터 전부 정지. 돈이 막히면 사람이 어떤 얼굴로 변하는지
저는 15년 동안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김 비서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 망설임이 동정에서 나온 거라면 오늘 여기서 끝내야 했거든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당한 건 생활이 아니라 인생이었어요. 김 비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시간 뒤 김 비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표정이 말해줬어요. 이미 첫 수가 들어갔다는 걸. 아가씨,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민석 씨가 회의실에 불려 들어가 종이를 받는 장면. 이사라는 글자가 사라지고 대리급 자리로 내려앉는 장면. 민정이가 책상 위에 떨어진 아프리카 파견 통지서를 바라보는 장면. 최 여사가 계산대 앞에서 카드가 튕기고 얼굴이 굳는 장면.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김 비서님,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일을 해봐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수진. 그 여자도 우리 쪽 인사 라인에 걸려 있죠? 네. 저는 파일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호텔에서 함께 나온 기록이 딱 사실로 박혀 있는 사진이었어요. 수진은 발령 내세요. 민석 씨가 보는 앞에서. 민석 씨에게는 경고장을요? 가정 파탄이 아니라 회사 이미지 실추로. 그 사람이 제일 아파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체면이니까요. 김 비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시선을 내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게시판에 붙이세요. 기혼자의 부적절한 관계로 확인 가능한 사실만. 김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후 김 비서가 보고를 올렸어요. 아가씨, 강민석 씨는 회사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강민정 씨는 해외 발령을 거부하다가 결국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최 여사는 개모임에서 퇴출됐습니다. VIP 혜택도 모두 끊겼고요.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딱 그만큼만 숨을 쉬었어요. 좋아요.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김 비서가 물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요? 저는 도박 기록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성질이 더럽게 나빴습니다. 민석 씨의 도박 빚 3억 원. 이거 제 명의로 움직였죠.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명과 도장을 위조해 대출로 전환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씹지 않았어요. 이제는 슬퍼할 때가 아니니까요. 그럼 돌려받을 시간이네요. 어느 정도로 정리할까요? 이자, 위약, 피해 보상까지 포함해서 10억으로 공식 독촉장으로 보내세요. 지금이요. 김 비서의 펜이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직접 그 집 앞으로 갔습니다. 검은 벤츠가 멈췄고 저는 천천히 내렸어요. 15년 동안 살던 집은 이상하게도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대문에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고 마당에는 이삿짐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어요. 딱 그 집의 마지막 날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몇 걸음 옮기자 문이 벌컥 열렸어요. 민석 씨가 뛰쳐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머리는 흐트러졌고 옷깃은 구겨졌고 눈동자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아, 아니 윤진아.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본 그대로 그 장면은 너무 뻔했어요. 사람을 함부로 굴리던 인간이 바닥에 닿는 순간에야 말을 고치는 걸 저는 이미 봐왔으니까요.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용서요? 저는 웃지도 않았어요. 웃을 가치가 없었거든요. 15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바람 피우고 냄새난다고 구박했던 것에 대한 용서인가요?
민석 씨가 무슨 말을 더 하려는 순간 집안에서 최 여사와 민정이가 나왔습니다. 둘 다 얼굴이 푸석했고 눈밑이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입은 제일 먼저 변명을 찾는 얼굴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진아 아니 아가씨 제발 한 번만. 민정이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언니 아니 아가씨 저 정말. 저는 세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저들은 미안해서 나온 게 아니라 살려고 나온 겁니다. 저는 김비서에게 손짓했어요. 김비서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서명하세요. 민석 씨가 봉투를 잡고도 못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15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15년이 문제예요. 저는 한 박자도 늦추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최 여사가 다시 말을 붙이려 했지만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몰라서요? 15년 동안 저를 밥벌어지라고 부른 것도 몰라서예요? 오늘은 맞고 내일은 또 네가 잘못했다고 했을 사람들이잖아요. 민정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더 보지 않았어요. 무섭다고요? 저는 15년 동안 무섭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자 그들은 더는 매달릴 힘도 없었습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어요. 저는 돌아서서 차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제 현실을 배워보세요.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여자가 누구였는지 이제야 알겠지만 너무 늦었어요. 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그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거기서 잃어버린 15년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어요. 김비서님, 집으로 가요. 네, 아가씨. 차가 출발하며 저는 한 번 더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정말로 끝났어요. 앞으로는 JK그룹의 상속녀로서, 이윤진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김비서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행사 진행표와 좌석 배치도 초대 명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제 손끝이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김비서님, 기자회견 준비해 주세요. 김비서의 눈빛이 바로 바뀌었어요. 단어 하나로도 어떤 규모인지 알아채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요? 네. JK그룹 신임 회장 취임 발표예요. 그리고 저는 초대 명단의 한 줄을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강민석 일가도 초대하세요. 맨 앞줄로. 김비서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숙였어요. 그 짧은 멈춤이 싫지 않았습니다. 이건 감정풀이가 아니라 끝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특별 게스트로 안내하겠습니다. 발표회 당일 JK그룹 본사 대강당 앞은 아침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출입구 앞에 방송 중계차가 줄지어 서 있고 카메라 렌즈가 검은 숲처럼 빽빽했어요. 기자들은 목에 출입증을 걸고 뛰다시피 들어왔고 플래시 테스트 소리만으로도 공기가 딱딱해졌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오는지보다 무슨 이야기가 터질지를 먼저 기다리는 소리요. 강민석 일가는 예정보다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맨 앞줄 가운데에 안내받았고 주변에는 취재진이 이미 시선을 꽂고 있었어요. 민석 씨는 계속 주변을 훑었습니다. 자신이 주목받는 걸 좋아하던 사람인데 오늘은 그 시선이 목을 조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최 여사는 두 손을 깍지 끼고 무릎 위에서만 꼼지락거렸고 민정이는 물을 한 모금 마시려다도 손이 떨려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공통된 게 하나 있었어요. 확신이 없다는 표정, 용서받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섞인 얼굴. 오후 2시 정각,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 뒤 스크린이 켜지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객석의 웅성거림이 한 번에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쉬는 방식부터 바꿨습니다. 김 비서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는 자세가 너무 단정해서 객석이 더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JK그룹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39년 전 암살당하신 이철수 전 회장님의 유일한 상속인이 드디어 그룹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39년 전이라는 숫자가 떨어지는 순간 기자들의 펜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연속으로 터졌어요. 그동안은 누가 경영했습니까? 상속인이 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죠? 김 비서는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오늘의 목적은 설명이 아니라 공개였으니까요. 이제 JK그룹의 신임 회장이신 이윤진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음악이 짧게 깔렸고 측면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검은 정장을 입고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그 순간 플래시가 폭발했습니다. 눈앞이 잠깐 하얘질 정도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대 바닥의 단차가 발끝에 느껴졌고 제 호흡이 마이크에 닿기 직전까지 올라왔습니다. 단상에 섰을 때 저는 객석을 한번 훑었습니다. 맨 앞줄, 그 집 세 사람과 눈이 정확히 맞았어요.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K그룹 신임 회장 이윤진입니다. 그 한 문장으로 객석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신임 회장이라는 자리에 대한 관심이 저 사람이 누구냐로 완전히 넘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39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요. 스크린에는 어린아이 사진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기자들의 숨이 멎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25살에 결혼해서 15년 동안 평범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고아원과 평범한 주부라는 단어가 JK그룹 회장이라는 단어와 너무 어울리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 술렁임을 그대로 두고 한 박자 더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15년은 제게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맨 앞줄을 정확히 바라봤어요. 저는 시댁에서 15년 동안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멸시와 학대를 받았습니다. 밥벌어지라고 불리고 가사도우미 취급을 당하고 급기야는 뺨까지 맞았습니다. 그 순간 강당안이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어요. 소리 하나 없이 카메라만 움직였습니다. 렌즈가 증언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제 얼굴을 당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댁 식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맨 앞줄을 가리켰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일제히 방향을 틀었어요. 민석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 여사는 고개를 숙였지만 숙인다고 시선이 사라지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민정이는 울음을 참는 숨소리를 못 숨겼어요. 저는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석 씨, 최 여사님, 강민정 씨, 어떤 기분이신가요? 15년 동안 무시했던 며느리가 대한민국 최대 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이 민석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통로 쪽 경호 인력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으로 막지 않아도 나갈 수 없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그 장면을 확인하고 김 비서에게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말이 아니라 기록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죠. 지난 15년간 강민석 씨의 승진 과정입니다. 화면에는 승진 연도, 부서 이동, 평가 기록, 그리고
그 뒤에서 연결된 계열사 라인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강민석 씨는 팀장, 부장,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JK그룹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제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 주변 환경을 손댄 결과였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넘어갔습니다. 강민정 씨의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JK 관련 회사로의 채용 경로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면. 최 여사님의 VIP 혜택 역시 관련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계약서, 승인 내역, 혜택 제공 기록, 사용 로그. 이건 감정이 아니라 문서였어요. 기자들은 문서에 약합니다. 사실을 기사로 만들기 가장 쉬우니까요. 저는 마무리하듯 말했어요. 15년 동안 이들은 제가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 이름으로 이어진 도움 속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객석이 터졌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탄성 같은 소리가 먼저 나왔어요. 기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왜 이제야 공개하신 겁니까? 그럼 지금까지 경영은 누가 했습니까? 강민석 씨 일가에 대한 처벌 계획은 있습니까? 저는 질문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동안에도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40세가 되거나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절망에 빠질 때까지 그때가 되면 진실을 알려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다시 날아왔습니다. 처벌 계획은요? 저는 잠깐 고개를 숙여 숨을 고르고 다시 들었습니다. 처벌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왜라는 얼굴들이었죠. 저는 그 왜를 끊어내듯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받았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드러났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딱 한 번 그들 쪽을 봤습니다. 사람을 무시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누구든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아 출신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강당 안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듬성듬성, 곧 이어 크게. 박수는 저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 이 장면 자체를 향한 반응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의 평가표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행사가 끝나자 강민석 일가는 무대 바깥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통로는 이미 막혀 있었어요. 기자들이 몰렸고 마이크가 얼굴 앞까지 들이밀렸습니다. 15년간 재벌 상속녀를 학대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사과할 생각은 있나요? 불륜과 특혜, 사실입니까?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도망치듯 빠져나갔어요. 카메라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사과를 듣지 못해도 상관없었어요. 도망치는 모습 자체가 이미 답이었으니까요. 회장실로 돌아오자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김 비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가씨, 어떤 기분이십니까?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시원해요. 드디어 끝났네요. 김 비서가 한 박자 뒤에 다시 물었어요. 정말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다 잃었잖아요. 체면도, 관계도, 믿음도. 그리고 오늘부터는 어디를 가든 그들이 했던 말과 표정이 따라다닐 거예요. 그날 저녁 뉴스는 전부 같은 화면이었습니다. 재벌 상속녀, 15년간 시댁학대, 고아로 자랐던 JK그룹 진짜 후계자, 뺨 맞던 며느리 알고 보니
80조 상속인 강민석 일가는 하루아침에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고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이름을 붙잡지 않았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JK그룹은 제 지휘하에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룹의 사업 방향을 사회공헌과 약자보호 쪽으로 바꿨습니다. 아가씨, 오늘 고아원 방문 일정이 있으시죠? 김 비서가 스케줄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네. 제가 잘한 사랑의 집 고아원이요. 이제 JK재단에서 후원하기로 했으니까 직접 가봐야죠. 저는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어요. 제가 받지 못했던 사랑과 기회를 다른 아이들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고아원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줄지어 서서 환영해 주었어요. 윤진 언니, 회장님이세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예전의 제 모습이 그들에게서 보였거든요. 얘들아, 언니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 무슨 소식이에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공부하고 싶은 만큼, 꿈꾸고 싶은 만큼 다 도와줄 거야. 대학교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도.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저도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물론이야.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저는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놀이도 해주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도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고아원을 나서는 길에 원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윤진아, 정말 대단하게 자랐구나. 내 부모님이 보시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원장님,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거든요. 그래, 이제야 진짜 윤진이를 찾은 거구나.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가씨, 강민석 일가 소식 들으셨나요? 아니요. 어떻게 됐는데요? 강민석 씨는 작은 공장에 취직했고 최 여사는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강민정 씨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잠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금세 담담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들도 이제 현실을 알게 됐겠네요. 아가씨는 후회하지 않으세요? 너무 심했던 건 아닌지. 아니에요. 그들이 15년 동안 저에게 했던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저는 그들을 해치지 않았어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어갔어요. 그들도 이제 평범한 사람들로 살아가겠죠. 저처럼 한때 그랬듯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15년 동안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게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 거예요. 그때 김 비서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아가씨, 내일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단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네요. 좋아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어요. 다음 날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40년간 제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특히 15년간의 어려운 결혼 생활은 저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르쳐줬어요.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사람은 태생이나 배경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JK그룹을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으로 만들고 싶어요. 특히 고아원 출신이나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싶어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전국에서 감동의 편지들이 쏟아졌어요. 저도 고아원 출신인데 희망을 얻었습니다. 시댁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용기가 났어요. 포기하고 싶었는데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그런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1년 후 JK그룹은 국내 최대 사회공헌 기업으로 선정되었어요. 저는 젊은 여성 CEO로서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 무대에 서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15년 전에 나에게 말해주고 싶어. 지금 참고 있는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언젠가는 이 모든 아픔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수상 소감에서 저는 말했어요.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밝을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15년 동안 살았던 그 작은 방을 생각했어요. 냄새난다고 구박받았던 부엌, 소파에서 잤던 밤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조차 소중했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김비서님, 네 아가씨, 고마워요.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주셔서, 아가씨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40년 만에 찾은 진짜 제자리에서 저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받았던 이지은은 이제 없어요. 대신 당당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윤진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이윤진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거라는 것, 진정한 행복은 남을 도울 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 이제부터는 이윤진으로서, JK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이지은. 아니, 이윤진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40년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15년 동안 시댁에서 온갖 멸시와 학대를 받으며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고아라는 출신 때문에 무시당하고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모든 걸 참아냈지만 결국 뺨까지 맞는 절망의 순간을 맞았죠.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냄새난다며 구박받던 그 여인이 바로 대한민국 최대 재벌그룹의 상속녀였다는 충격적인 반전이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우리 주변에는 각자의 사연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모습이나 배경만으로 누군가를 평가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지은이 이윤진으로 거듭난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 자신만의 빛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